기업 현장에서 이렇게 ESG니 이런 새로운 화두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연속적인 기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요, 기업을 하나 설립하고 나면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리고 익히 익숙한 그 기업들이 사실 상당 기간 계속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 경영 환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유지될 수가 없는 상황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갖게 되는데요. 자, 이거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재밌게 읽었던 논문 하나랑 보고서를 말씀드리면, 기업의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규명해 놨던 대표적인 논문 중에 또 보고서 중에 하나가요, 맥킨지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맥킨지는 1955년만 하더라도 미국을 바탕으로 미국 기업의 평균적인 수명이 45년 정도 됐었는데, 이게 다시 75년이 들어서는 평균 수명이 다시 30년으로, 95년에는 22년, 그 다음에 2005년에는 기업의 수명이 평균 15년에 불과하다라는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도 한 연구팀에서 기업의 수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번에 예일대에서 조사한 기업은 바로 가장 미국에서 자리매김한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S&P 500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만 가지고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우리 맥킨지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인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아유, 소상공인들 다 포함되면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래서 예일대학교 보고서는 S&P 500, 즉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만 가지고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S&P 500 기업들의 잔존 여명이 1920년대만 하더라도 67년에 가까웠는데 2010년엔 15년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정말 기업이라는 게 계속 수명이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사실 기업이라는 건요, 그 기업의 대전제 조건,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기업이라는 별도의 법인격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연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것이고요. 또 연속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가정 아래 기업을 많이 구성하는 방법론들을 모색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실제 기업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화두 또는 새로운 대안도 필요하겠구나라는 게 요즘의 인식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최근 스타트업들은 더더욱 고민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모바일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들의 성공률이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 대표적인 세계적인 스타트업을 많이 육성하고 있는 나라죠. 이스라엘 역시도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본인들 이스라엘 국토 내에서 창업한 기업 10,000개를 샘플링해서 그 기업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재작년까지 살아남은 기업이 몇 개나 살펴봤는데 단 4%에 불과했어요. 국내 창업 기업들 역시도 3년 생존율이 41%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년 생존율 안에는요, 실제 영업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사업자 등록증만 남아있는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더 훨씬 수치가 낮을 거라는 게 저를 비롯한 관련 학자들의 중론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기업이 왜 최근 들어서 더더욱 이렇게 지속 가능하기가 어려운 것인가? 그래서 새로이 고민하기 시작한 게,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 새로운 철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아니면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경영 방식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바로 점점 더 경영학자들 또 경영자들 사이에서 불거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은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최고의 반열에 올랐던 CEO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요, 그분들은 자신의 어떤 경영의 모티브 아니면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프레임을 어디서 힌트를 많이 얻냐면요, 동물의 세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얻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양육 강식의 세상, 가불관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물들과 곤충들과 식물들이, 아니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서로의 관계를 설정해 가는 모습에서, 사실 나와 나에게 하청을 해주는 회사, 또는 내가 납품을 해줘야 되는 회사, 그리고 우리 회사의 경영의 방식에 대해서 게임의 룰을 정해주는 정부, 그리고 내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줬던 투자자들, 이 사람들이 사실 각각의 역할이 있고 뭐 때로는 그걸 갑을관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서로 간에 윈윈하는 구조를 잘만 만든다면 지속 가능할 수 있는데, 바로 이처럼 목적성이 다 다르고 회사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사실 동물의 세계 같은 걸 보면 많은 해안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총수분들이나 아니면 그 밑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계열사 회장이나 사장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간간히 아주 귀한 분들을 볼 기회가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물어봤더니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라든가 예전에 어리셨었을 때는 뭐 우리 KBS에 있었던 동물의 왕국 이런 것들 참 즐겨 보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바로 그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느냐, 즉 새로운 그들을 바라보는 철학, 그리고 그들과 공생할 수 있는 경영 방식, 이것들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미래 신기술을 하나 더 개발한다, 아니면 신상품을 하나 더 런칭한다, 이거는 작은 기술입니다. 잔기술이에요. 가장 큰 기술은요, 이 큰 생태계에서 이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없앨 수 없게끔 만드는 거,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반드시 이 큰 뭐 톱니바퀴 중에서 한 축을 담당했었을 때 가장 이 불확실성한 경영 환경 속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존속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슨 기술 개발도 바빠 죽겠는데 웬 철학?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숲을 봐야지 나무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궁극적인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죠. 특히 ESG에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사기업의 개인적인 기업의 이윤보다 사회적 가치 이런 걸 더 중요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 게 더 먼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 대부분의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연속하려면 당연히 그 기업 자체의 자체적인 이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둬야죠. 사회적 가치를 기업의 이윤보다 더 먼저 둘 수는 없습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걸 개인의 일로 한번 다시 돌려보십시오. 내가 어느 동네에서 편의점을 하거나 복덕방을 하거나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도 아이들도 키우고 집에 생활비도 갖다 줘야 되는 그 상황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나의 이윤을 더 줄이고 지역사회의 이윤을 더 늘리는 경영을 우선시하겠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가만히 봤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 이윤을 달성한 기업들이 오히려 사회 공익 활동, 그리고 사회적 기부 활동도 더 많이 한다라는 건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래서 기업의 이윤 창출을 사회적 가치보다 등한시하라라는 메시지는 결코 아닙니다. 그건 기업이 계속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 ESG를 비롯해서 최근 지속가능한 경영의 화두에 가장 중요한 그러면 프레임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 과거의 기업은요, 사실 철저히 여기서 말하는 이윤이라는 걸 재무적인 관점에서만 성과를 중요시했습니다. 기업의 이윤은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돈을 더 벌었는데, 얼마나 시장 점유율을 올렸는데, 얼마나 매출액을 더 잡았는데, 이걸로 평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기업의 이윤에 있어서 이런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도 같이 측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비재무적 성과가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많은 경영자들의 중론입니다. 그 비재무적 성과가 어떻게 금전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과거에는 기업 자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 주주들이 또 기업에 대한 평가, 또는 그 근처에 있는 정부나 지자체 또는 협력업체가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결과 중심으로 해왔었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높은 회사인지, 이윤을 작년 대비 얼마나 더 늘렸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업의 어떤 성패를 확인하는 그런 게 통상적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저런 과정에선 적지 않은 문제와 불협화음이 발생한다는 게 이미 발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젠 결과가 아니라 과정도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 의사결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수용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 놨었는지, 그 다음에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입장도 반영을 해 놓은 것인지,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매출과 이윤을 더 올리는 방법이라고 했었을 때 이게 중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줄 때가 많다라는 게 이미 많이 확인된 사례가 많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기업의 활동이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요, 과거의 기업이라는 건 내가 어떤 서비스 또는 어떤 컨텐츠, 내가 어떤 제품 이걸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얼마의 매출과 얼마의 이윤을 올릴 수 있느냐, 그걸 바탕으로 내가 그 돈 많이 벌었다는 걸로 평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 유튜브 분야에서도 이런 형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어떻게 보면 진짜 꾼들이 있죠. 예. 그런데 최근 그들의 성장 추계가 굉장히 예전에 호기심 어리게 야, 이렇게 자극적인 게 있다니, 이렇게 충격적인 게 있다니, 이런 것들을 좀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간 다음에 더 이상 그 구독자가 늘지 않은 정체 상태로 확 바뀌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냥 과거엔 이런 게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뭐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제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담고 있는 가치, 그 서비스가 담고 있는 가치를 판매하는 걸로 바뀌어 버렸죠. 사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물건을 새로 구매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입을 옷이 없거나 메고 다닐 가방이 없거나 또는 내가 볼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주고 그것이 나에게 좀 더 가치 있는 어떤 활동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믿음. 그 가치는 단순히 그것을 소유했다라는 남다른 어떤 뿌듯함도 그것도 가치일 수 있어요. 하여튼 간에 실질적인 어떤 편의성이나 어떤 실질적인 나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나에게 어떤 가치, 나에게 나의 활동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것들이 이제 고객들의 주머니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편이 됐죠. 우리들 중에서 뭔가 진짜 기초적인 의식주가 결핍된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런 가치를 담기 위해선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과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가치라는 것은요,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어디에 가치를 투영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그 가치를 발굴해 줄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고객을 비롯해서 주요 자신들의 주변의 스테이크홀더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는 당연히 재무적으로 바로 눈에 도드라지게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비재무적인 성과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요, 가장 경영 현장에서 따끈따끈한 연구 주제, 논문 주제는요, 이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계량화해서 수치로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전 세계 탑 연구소들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